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파헤치는 대한민국 37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의 한가운데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한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교육 문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우리 한국사의 교육에서도 학문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화살 총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막 씁쓸하고 저희들이 배웠던 옛날이 떠오르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후배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좀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이 우리 민족의 것을 외면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미국과 서양의 것을 중시한 결과 한국 교육은 심오한 사색과 창의를 요구하지 못하고 단순한 암기 그리고 맹목적 암기가 단순한 이해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의 개입을 합리화하고 북한을 반대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한 현상, 이런 것을 계속 교육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한국 교육의 기형적인 모습을 지금 많은 사람이 너무 우리나라 입시가 과열됐다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본질적인 문제점은 한미동맹 중시와 반공 반복 앞에 논리성이 결여된, 그리고 저급한 교육 내용이 더 본질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이 곧 이제 형식을 또 만들게 되고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는 게 형식도 있습니다만 또 내용도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전 사회적으로 교육의 형식에 대한 문제, 제도에 대한 문제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네네. 교육의 내용에 대한 의견들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한가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는 한국의 이 교육의 형식적 문제도 저는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넘어가는 건 아니죠. 간과할 수는 없다.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노골적으로 그냥 다 열어놓고 다 이야기하죠. 한국 교육의 목적이 그죠? 학생 개개인이나 그런 세계관이나 인생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삶의 철학들을 만들어 나가는 민주 시민 양성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명백하게도 그죠? 더 좋은 대학, 이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다 높은 성적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 네. 이게 한국의 모든 교육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마치도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가지고 자기 침대 갖다 놓고 그죠? 맞추는 거죠. 예. 다리가 길면 자르고 다리가 짧으면 잡아 늘리고. 예. 그랬던 이제 그리스 신화 인물이 있는데 마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무색하게도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대학 입시라는 천편일률적인 잣대에 끼우다 보니 한국 교육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학생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일단 참고 견디는 학생들이 위에서 지시사항을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대받는 이런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 사회 곳곳에 이른바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 중에 그죠? 본인의 신념과는 완전 무관하게 그저 위에서 내리꽂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특히나 요즘에 법조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아주 심해졌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는 검사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그런 판사들도 있고, 이 인사는 전부 다 한국 교육이 그죠? 우등생이 아닌 자들을 우등생으로 한 거예요. 모범생이 아닌데 자기 주견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 꼭두가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암기 잘한다고 서울대 법대 보내고 그럴 거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도급으로 키워놔야 될 그런 청년들 중심으로 그렇게 좀 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국 교육의 이러한 문제는 특히 90년대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유포되면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의 이 한국 교육의 대강, 이제 21세기 최근에 이런 대강들은 그 뿌리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5.3일 교육개혁안에서 찾을 수 있죠. 네. 그 당시 개혁안은 이른바 선택과 다양성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내용상의 문제, 즉 네. 이제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양 중심의 그런 사대적 그런 이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개혁이 없이 단지 형식과 방법만 바꾼 것에 불과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것처럼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기치로 다양한 과목들이란 내용들을 다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교육 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자력으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개천에서 용난다. 네.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않습니다. 그죠?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용이 날 수가 없죠. 예. 개천에서 올라오는 용을 딱 가로치는 이 가림막이 형성돼 버렸죠. 예.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예. 반면 공부에 다소 소질이 없고, 그죠? 예. 적성이 없더라도 막대한 이 교육비를 투자를 해서, 그죠? 이런저런 스펙들을 쌓게 되면 어느 정도 성적표를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길이 또 열리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버린 그런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육의 시장 논리라 그건 무슨 말씀이죠? 예, 교육의 시장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 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네. 정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음.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즉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교육의 수요 공급, 다시 말해가지고 교육의 수요도 교육비의 지출로, 교육비를 낼 수 있는 의향으로 교육 수요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육에 대한 공급도 그 교육비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네요. 예, 이거는 실제로 이제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는 옛 선nhân 들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렇죠. 그죠? 교육이 무슨 뭐 장돌뱅이 뭐 그런 그 뭐 장사치의 노름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 이 문제가 됐던 5.3일 교육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던 그 박세일이 있습니다. 아, 서울대 그렇죠. 교수.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교육과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주호 장관. 아.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당시에 교육개혁안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예. 우리나라 교육이 그야말로 이게 무관심의 영역으로 빠져버린 게, 어떻게 교육과기술부라는 부서를 만들 수가 있죠? 교육부와 과학과 기술이 세 개가 짬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과학기술이 교육에 들어갔다 그러면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이 아닌 거죠. 아예 뭐 부서가 사라져버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온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 학력을 중심으로 이미 그렇게 서열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학력 서열화의 구조를 온전히 남겨둔 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학생들이 일단 서울대를 갑니다. 스카이대가 예. 목표죠. 서울대 가기 힘들면 이제 연세대, 고려대, 뭐 특정 대학을 노골적으로 다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럼 뭐 한양대, 홍익대, 뭐 더 나가면 이제 인서울,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그게 안 되면 서울 밖으로, 이미 그렇게 계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열은 넘을 수가 없어요. 넘사벽이에요, 일명. 그렇죠. 이러한 이제 학력 서열화 구조를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입시 제도만 바꾼다. 그런다고 해서 과연 입시 과열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교육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순간 막대한 교육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교육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겠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교육으로 돈 버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한 나라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느- 미국이 있죠. 아, 미국. 예. 그렇군요. 그 이제 고급 사립 학교들이 네네. 이제 영국도 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학생들이 몰리는 게 왜 부작용인 거예요? 아니, 미국은 말이죠. 그 아이비리그 주요 대학들이 다 사립대학들입니다. 거기는 등록금도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학보다 그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좀 더 신뢰가 가고 믿음직하지 않나요? 아니, 국립대학은 말이야, 그 서울대학교를 빼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관심들이 안 갑니다. 반면 그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은 아니, 등록금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 비싼 만큼의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의 학생에 몰리는 게 당연한 일 같은데 그걸 너무 부작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립대학이 원래 공립대학보다 더 우수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인데요. 어떤가요, 이거는? 예, 대표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등록금을 많이 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록금을 많이 내는데 너 그만큼 학교가 또한 좋지 않겠냐. 네네. 뭐 교육 제도나 교육 서비스가 더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등록금을 많이 내면 학교 건물은 좋아져요. 아, 건물이요. 네. 계단과 저희 엘리베이터, 학교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문, 교정의 나무도 더 이뻐지죠. 네. 예, 뭐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과 과정이 있는 데서 학생들 중심에 학생들을 우대하는 교육이 되느냐 이거는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사립학교는 사립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5.3일 교육개혁안 이후에 이 최근에는 사립대학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교육을 시장 논리로 전환을 시켰으니까 네네. 시장 논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사학재단들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마구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5.3일 개혁안 이전에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립대학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들을 각 지역별 국립대학교가 주요 대학이었죠. 부산 지역에는 부산대. 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에는 경북대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전남 지역에는 전남대학교, 뭐 네네. 충남대학교 그렇죠. 각 지역별 그런 국립대학교가 이른바 그 메이저 캠퍼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변경됐습니다. 일단 인서울, 서울 내에 있는 4년제 주로 뭐 사립대학들이죠. 그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방의 학교들. 국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도 뒤로 밀려버리는데 이게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바로 이 5.3일 교육개혁안에 대한 이후에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립대학이 국립대보다 좋다.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응당 이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가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의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이 사학재단으로 맡겨버리니까 대학 전반의 등록금만 완전히 크게 올라버렸죠. 아, 그렇죠. 사립대학의 대표적 부작용이 바로 등록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네. 현재 대략적으로 연간 1,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은 정부가 사학재단의 탐욕을 아무 제한 없이 수용해 준 결과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사학재단과 또 관련이 있죠. 그렇죠. 실제 이 보수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사학재단과 또 한 다리를 일단 걸치고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탐욕을 완전히 이제 수용이 돼버린 면이 있다. 2012년 당시를 보면요. 네. 한국 대학의 등록금 규모가 대략적으로 추산된 게 연간 12조 원 규모였습니다. 오. 그리고 전국의 사학재단들 대략 27개의 사학재단들의 미집행금 그러니까 학생들 등록금을 걷어놓고 아직 집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예. 통장에 남아있는 그 유보금이 10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맞먹는 수준이네요. 예. 그 10조 원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할 때 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뼈 빠지게 모은 등록금, 학자금, 대출금 그런 것들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상당히 흔히 말하는 이슈화 됐죠. 그래서 반값 등록금 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반값 등록금을 나라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아직까지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등록금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2011년도입니다. 그때 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교육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2010년까지 그죠? 학자금 대출액을 제대로 갚지 못해 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만 5천 명입니다. 네. 이건 무려 2007년에 비해서 거의 7배 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해 평균 200명 가량의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들의 자살 동기 중에 주요한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치가 늘어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학을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하나 생겨난 게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특목고 가면 대학 좋은 대학 간다. 이러면서 고등학교 입시까지 과열되지 않았나요? 예, 결과적으로 특목고가 이 입시를 더욱더 과열시키는 그러한 이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입시부터 과열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 90조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 분야의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교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외국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뭐 이런 특목고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전부 다 이제 특수 목적의 그러한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학교들의 교육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천편일률적이어서 설립 취지가 무시겠죠. 뭐냐면은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공대가 아니라 의대를 진학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외무고시를 봐서 외교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사법고시를 본다든지요. 판사가 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된다든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판사가 되는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과연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한 학교이냐 아니면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다시 말씀드리면 입시가 과열돼 버리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마치도 이 좋은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제 조카도 예전에 지금 대학생 된 조카도 외고 가려고 왜 외고를 가냐고 했더니 엄마 보내는 거죠. 그렇죠. 좋은 대학 갈 외고가 더 공부하기 집중적으로 잘하니까. 그랬던 경험인데 외고는 못 갔습니다만.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작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들의 변질의 목적은 지난 97년도에는요. 특목고 자퇴 파동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뭐냐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이제 이 교육부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특목고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0등하는 애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0등하는 애는 내신이 같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거죠. 그러자 이 특목고 학생들이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했죠. 학교를 자퇴해서 검정고시에 응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학고등학교를 보면 2년제 조기 진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 3학년들의 숫자가 상당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2년 마치고 조기 진학을 해버리기 때문에 3학년이 된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업에 차질을 또 빚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어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죠. 중학생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유가 뭐냐. 애초에 전문 교육을 목적으로 간 거냐. 저는 정말로 가슴에 손으로 감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외국어 고등학교에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과연 자녀들을 외국어 통역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외대에 보내기 위해서 외국어를 보내는가. 그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좀 실제로 결과적으로 인기 있는 대학에 보다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목고들 때문에 중학생 그 전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사교육이 난리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뭐 충분히 이 친구도 도전해 볼 만하다는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이 이걸 더 부추기면서 사교육을 키우는 이런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요. 대체적으로 성적이 좀 갈리잖아요. 이 친구는 서울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아니면 이 친구는 좀 적절하게 아니면 본인 전공 분야를 좀 살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원이나 사교육계에서는 이제 학부모들에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 자녀분 소질이 있으니까 이 중요한 말입니다. 소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부모들이 아니 됐다고 치우겠습니까? 아, 그렇죠. 전부 다 도전하는 거죠. 예. 도전.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팽창되고 이 실질적으로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방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나라 사교육 규모 예.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예전에 이제 통계청이 이 우리나라의 과외 수업 규모를 대략 2007년부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 사회 연간 과외로 지출되는 비용을 20조 원 가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많네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불법 과외까지 다 포함해서 예. 사교육비의 지하경제,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등록되지 않는 세수가 등록되지 않는 이런 이제 내용까지 다 포함시키면 이 요런 부분이 대략 한 14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전체 사교육비 규모를 무려 48조 2천억 원, 대략 50조 원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교육 비중은 2007년도에 이미 국내 총생산의 4% 가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그죠? 아, 우리는 이런 건 1등 꼭 해야 돼. 사교육 지출 비중 OECD 1위죠. 한마디로 한국의 사교육비가 네. 한국 정부의 그죠? 국가의 교육 예산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아요. 네, 참 기가 막힌데.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균 우리나라 어린이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가 2억 6천이 된대요. 한 명의 어린이를 이제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예. 예. 이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2억 6천만 원이면 흔히 말로 내가 200만 원씩 숨도 안 쉬고 모아도 이게 얼마만 걸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예. 그 2억 6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대학을 졸업시켜 봐야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되고 결국에는 뭐 국가고시 시험, 뭐 공무원 시험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워낙 우리나라 워낙 교육률이 뜨겁다 보니까 뭐 충분히 자식을 더 들고생시키기도 좋은데 좋은 대학, 좋은데 취직시키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 고생이 정말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민들은 정말로 자녀의 사교육비 마련 때문에 그야말로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경제연구원이 또 제시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이 예. 대략적으로 월 소득의 19.2% 거의 5분의 1? 5분의 1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64만 6천 원이에요. 오우. 그리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월 38만 1,700원. 그러니까 대략 한 4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이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가정에 보면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경우도 사교육 규모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죠. 책임도 못 질 거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떡하느냐. 네네. 아예 두 명 낳아가지고 제대로 성공도 안 할 거 한 명만 명만 놓고 놓자. 집중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 당시 조사 대상 가구의 76.8% 4분의 3이 넘네요. 4분의 3이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6%는요 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그렇죠. 아르바이트. 예. 근데 이건 좀 악순환이라고 봐요. 교육을 시키려고 부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집안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벌이 하게 되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고충을 알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게임에. 또 PC방 가요. 네. 타운 가서 놀아요. 뭐 이런 상황이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진짜 씁쓸하죠 좀. 이제 이러한 가구들은 이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 대비 그리고 레저 생활, 건강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출 항목을 희생하고 있죠. 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야 되는데 애들 학원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병원을 건너뛰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뭐가 되느냐? 첫 번째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노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죠. 그럼 그야말로 애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또 투잡을 뛰게 되고요. 아빠들 같은 경우에서는 또 뭡니까 야간 대리운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육에 사교육이 범람하게 된 것은 9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화된 현상입니다. 이 사교육이 만연해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개혁 아니죠. 예.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긴 그 시점과 대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요. 네. 1970년대에는 우리 전국에 예. 걸쳐서 사설학원이 1,400개에 불과했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이 사설학원이 2000년에 무려 5만 8천 개가 됐어요. 도시 몇 그러니까, 배가 뛴 겁니까 이게? 예. 70년대에는 학원이라고 하는 게 1,00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만 8천 개. 대략 한 40배 이상의 학원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과외 수업비만 보더라도요. 1980년에는 3,280억 원 가량, 3,300억 원 가량의 이제 과외 사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98년도에는 13조 3천억 원 이렇게 커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경제연구원의 추계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50조 원까지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교육을 시장 논리에 내맡긴다면서 교육 개입을 축소하고 교육을 사학 그리고 교육을 이제 시장에 맡기게 되자 그야말로 사교육비만 어마무지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은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가정에 떠넘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기러기 아빠 아니면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 간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교육이 너무나 횡행하다 보니까 아이 교육 때문에 아예 이민 가겠다 뭐 이런 집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입시 과열에 돼 있는 한국에서 키우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이제 보내는 기러기 아빠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교육 현장이 이렇게 왜곡된 게 저는 근본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고 뭐 능력 있다고 하는 그런 집안들은 너나 없이 자기 자식을 한국 교육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외국 유학 보내려고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그렇죠. 마치 이거를 자기 자녀를 한국의 교육 제도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마치도 신종 보트피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 유학 그리고 해외 연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냐면요. 이게 2000년 말까지만 해도 채 10억 달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2005년에는 33억 7천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유학생 수만 보더라도요. 2001년도에는 전체 유학생 수가 27만 명 가량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43만 명, 1.6배가 늘어났죠. 네네. 또 중요한 문제는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또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진짜 공부를 전문적으로 가는 또 그렇게 유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들의 조기 유학생 숫자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 유학생들은 2.6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유학에서 조기 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BS가 2008년도에 이제 취재한 결과가 있는데 전체 유학 비용의 70%가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영어 회화를 위한 유학, 어학 연수 그런 항목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국내로 들어온 그죠? 외국인들이 또 국내에 유학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파키스탄, 인도 쪽 분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근데 국내 외국인 학생 수는 3만 3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간 거는 40만 명이 넘어가는데 해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 교육에서의 인적 교류가 완전히 편중돼 있다. 교육의 이제 인재의 해외 유출이 그야말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계속 교육도 씁쓸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다시 좀 얘기를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출발이 우리나라 교육의 내용이 친미 반복, 미국은 좋고 북은 반대가 된다는 기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한국 교육 내의 기형적인 이 기형성으로 인해서 우리 그 교육을 받는 대부분의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창의적 인간이 아닌 관리적 인간, 순종형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됐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자체도 다양한 교육 내용도 이렇게 되지도 않고 교육 개혁 또한 이것을 이 친미 반복 기조에서 맞추다 보니까 형식은 바뀌고 있는데 그 형식은 바뀌었으나 본질적으로 안 바뀌다 보니까 그 교육 시장에서 교육 내용 그런 형태에서도 되게 기형성을 낳아서 지금 현재 교육의 시장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
그 교육의 시장화는 결국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심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는 출발이 같을 수가 없고 개체에서 용인이 절대 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신종 신분제가 이제 되는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박사 이런 사람은 처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한국 학계는 상황이 어떠한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예, 한국 교육이 친미 반북의 성역 아래 기형화된 결과 학문 영역도 온전한 형태로 발전할 수 없게 됐죠. 과학기술의 21세기라고 거론되면서도 한국도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고 매년 대대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낸다. 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친미의 논리는 과학기술에서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이제 미국 유학자들이 사회 지도적 지위에 오르는 이를테면은 이제 뭐 대학 교수, 법학과, 뭐 사회학과 이런 부분에서 주로 미국 유학자 출신들이 사회 지도적 지위에 오르는 그런 관행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대한민국이 21세기의 과학기술 빼면 뭐가 남습니까?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G30 정상회담에도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때문 아닌가요?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는 세계적 그룹입니다. 친미의 논리는 과학기술에서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전 반대입니다. 한국은 과학기술 강국이지 않습니까? 일부 기술은 미국보다 더 좋잖아요. 한국은 스스로 과학기술 강국이라 자부하지만 이는 상당 부분 과대 포장된 우리 국민들의 관념일 뿐입니다. 예컨대 한국을 두고 IT 강국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은 보급률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PC방의 보급률은 앞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컴퓨터 게임에 노출된 정도도 상당히 앞서 있겠죠. 하지만 실제 기술에 해당되는 대표적으로 보면 뭐 윈도우 XP라든지 7과 같은 그런 컴퓨터 운영 체제 뭐 한국이 개발하지 못하고 있죠. 또한 절대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부분 전반을 확대시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죠. 한국의 과학기술은 첨단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도 1월에 우리나라 기술무역 현황 분석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기술무역은 뭐냐면 기술을 사고 파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관련 기술 특허권,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는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비용을 추산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보고에 따르면 2009년도에 한국의 기술 무역 규모는 120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술 무역 수지를 보면요. 48억 5천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0억 달러 규모인데 그중에 적자가 50억 달러라는 거예요. 이 적자폭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기술 관련 수입 이게 뭐냐면 해외 이런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우리 기술을 사가는 것. 우리가 판매하는 기술은 35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기술은 무려 83억 4천만 달러. 대략적으로 2배가 넘죠. 우리가 판매하는 기술보다 우리가 사와야 되는 기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 수지 적자는 OECD 국가 가운데 기술 종속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기술 자립도가 최하죠. 그래 이 부분 들으니까 저희가 경제 시간에도 삼성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제주는 고비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그 모양새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회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영업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기술 수익들이 그대로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한국의 산업 기술이 종속되어 있는 대상이 바로 미국입니다. 위 교육과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나 미국에 대해 총 35억 9천만 달러의 기술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기술 수지 적자가 대략 5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적자가 50억인데 그중에 36억이 미국한테 적자 보는 거예요. 반이 이상이죠. 무역 역조가 심각한 일본을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가 일본에서 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 무역을 보면 일본의 적자는 11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5분의 1. 신기하게 그죠. 주로 대미 기술 교육에서 적자폭이 심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최근에 최대 교육국 이렇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억 달러 가량의 기술 흑자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중국에 사오는 기술은 별로 없고 오히려 중국이 이제 우리 기술을 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짝퉁이 맞나? 그러면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한국의 기술 상황이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종속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해 대략 380억 달러 가량의 기술 수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한 해 160억 달러 가량의 기술 수지 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미국이 한 해 제가 380억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중에 한국이 36억입니다. 10분의 1이네요. 예, 즉 미국 전체의 기술 수지 흑자의 10%를 바로 한국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기술 종속은 또한 산업 종목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는 전기 전자산업만 해도 예. 한국의 기술 수입이 49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 수출은 얼마냐? 절반도 안 돼요. 대략 절반은 됩니다. 25억 달러. 딱 반 정도 예, 가까이 그러니까 되네요. 우리의 주력 경쟁 품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자산업, 전기산업들을 보더라도 기술 수입액이 수출보다 2배가 된다. 이게 사실로 보면 전기 전자산업의 기술 무역 적자가 전체 기술 수지 적자의 절반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 이거 보면 우리가 주력 품목이라고 했던 과학기술 주력 품목이라고 했던 전기전자 부문이 실질적으로 기술 종속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청취자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난번 경제시에 나타났던 뭐 기술이라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나가서 얘기해 보면은 최근에는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특허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되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 밝힌 기술무역 수지 유형을 보면요. 전체 50억 달러 정도의 적자 규모 가운데 특허 관련한 적자가 20억 달러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기술 수지 적자에 허덕거린 이유를 보면 막대한 로열티가 지불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원천 기술은 뭐냐?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원천 기술이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원천 기술은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성을 지녀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최근에 창조경제 얘기 많이 하는데 예. 독창성이 지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정말 이게 독창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봤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영어 중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되는 전치사나 뭐 이제 for 같은 거 아니면 as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암기를 하는데 10가지 유형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용법, 1번 용법, 2번 용법. 단순한 길에 그것도 역시. 그런 데서 독창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해석은 하겠죠. 해석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원천 기술. 그 대표적인 원천 기술 말씀드리면요, 퀄컴의 CDMA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이른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샵사가 가지고 있는 LCD 이 백라이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LCD 이 화면을 전체를 이제 밝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톰슨사가 보유하고 있는 MP3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해외 로열티 기술이 많아진 것은 과거에 그죠 해외 원천 기술 저희가 맨 처음에 한국이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거나 뭐 이런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기에서 처음에 애초에 산업에 뛰어들 때 바로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한국의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익은 그대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왜 이런 원천 기술이 별로 없을까요? 그 이유를 교육적으로 분명히 분석해 주시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핵심적으로는 그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조건이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다시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학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고등학생들 다시 교육시켜야 된다. 예.
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단순 암기 외우는 것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이제 창의성, 이 개방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무너져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원천 기술 이후의 응용 기술들은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핵심 기술이 있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인력을 투입하면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죠. 완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의 교육 현실이 그죠.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 수업 시간에 조용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학생들 그 입시 대란, 대학교 수능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 학생들을 빨리 끌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교육 기반이 이 자리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창조력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참 어불성설인가요? 당황스러운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원천 기술이 별로 없고 그런 게 창조적이지 못했다. 뭐 이런 교육의 현황이라면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초과학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열악한 부분도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죠. 이건 직접적인 연결 구조가 되겠죠. 저기 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예전에 고등과학원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 현황과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이제 밝히기로는 2012년까지 예.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1조 5천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1년에 실제 예산은 어떻게 됐냐면 7,500억 원. 즉 처음에 공표한 예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2009년도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게 되면 순수 기초과학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10%에 불과합니다. 네. 90%는 뭐냐? 바로 돈 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바로 어떻게 좀 산업에 연결돼 가지고 뭐 될 수 있는 거. 거기에만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순수 기초과학 분야가 완전 외면받고 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현재 제가 또 이런 얘기했으면 그런데 미국이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 말이야? 이거 예. 같네요. 제가 딱 그런 격이 돼버렸습니다만 순수 기초과학 분야의 전체 연구 개발에 46%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 절반 가까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죠. 예. 이러한 이제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로 인해서 원천 기술들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초과학이나 기본 근본이 되는 거에 연구가 부족하다 보면은 우리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은 논문을 써내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학계에서는 예, 주로 논문 활동에 대한 부분이 기본 활동이 되겠죠. 근데 저도 대학 졸업할 때 논문 짜깁기 해서 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논문은 없고 대충 그런 논문하고 짜깁기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그 학술 논문은 이렇게 짜깁기 하면 안 되겠고요. 아, 예. 그 이제 학계에 정식으로 투고되는 그런 논문들은 연구 결과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논문 발표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교수들을 보더라도 대학 교수를 평가를 하게 돼요. 논문 실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대학 교수들의 연구 특성에 따라서 순수 기초과학 분야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한 5년마다 한 번씩 홈런을 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정말 대단한 연구들을 해내는 교수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교수들은 한국에 오면 그죠? 교수 임용에 잘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어떻게 5년간 논문 하나 안 쓰냐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예. 양적인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이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그죠? 많은 학자들, 다른 학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양질의 과학기술 논문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국연구재단이 2010년도에 보도자를 냈습니다. 이걸 이제 SCI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국제 등재 과학기술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과학기술 논문 이 전체 목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은 2009년도에 총 38,000편의 논문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총 논문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총 논문의 2.5%면은 99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양적으로는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본다면 매우 미미합니다. 이 한국의 학자들이 제출한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 횟수, 이 피인용 횟수는 뭐냐면 다른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한국 학자의 연구를 받아 쓰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발표한 논문이 얼마만큼 다른 학자들을 공부시켰냐. 네. 그러니까 전체 과학기술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뭐 참고 자료 같은 거네요. 예, 이게 바로 피인용 횟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주요한 이제 계기가 되는 논문들, 노벨상 수상과 직결되는 그런 논문들은 관련 학계의 모든 학자들은 누구나 다 공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를테면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인이 제출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가 3.47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세계 평균이 논문을 일단 내면 그죠? 내면 평균 피인용 횟수가 4.7이에요. 그것도 떨어진다는 거네요. 예. 평균도 안 되는 그러니까 논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요. 어떤 사람이 논문 하나 냈습니다. 논문을 내면 관련 이제 참고 자료들을 쭉 이제 레퍼런스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참고 자료 한두 개 쓸 게 아니고 대략 뭐 열 몇 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을 내면 자기 논문들이 대략적으로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즉 평균적으로 4.8회 정도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한국인이 제출한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 횟수는 3.7로서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이 발표하는 연구 논문은 뭐냐? 양적으로는 되게 많이 발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적 중요도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죠. 네네. 이를테면 논문 몇 편 써가지고 졸업하는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제 주변에도 꽤 있을 수 제 있고. 주변에도 박사 좀 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명성 있는 연구자, 그죠? 이 주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러한 연구자나 교수는 한국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 SCI에서 그죠? 주요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 이제 학계에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을 대략 7,000명 정도를 이제 포괄을 하고 있는데 이 7,000명 중에 한국인 연구자가 얼마나 포함되냐? 한국인 국내 연구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인 말고 한국 국내에 있는 연구자들 4명입니다. 4명. 4명이요? 7,000명 중에. 그래서 와우. 점유율이 0.06%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네요. 예, 학계에 영향력이 있는 연구자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0.06%입니다. 노벨상이 나오겠습니까? 네. SCI에 자주 인용되는 유명 연구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7,000명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인이 60%입니다. 오. 예. 사실상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이 대략 7%, 일본이 한 4%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이 양적으로는 세계 12위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뭐 과학 한국이고 뭐 과학기술 대국이고 얘기를 하는데 질적으로 본다면 거의 세계 거의 한 28위권, 30위권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좀 많이 이것도 창피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저는 또 우리나라 교육계를 보면서 학계를 보면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부분 어디 뭐 유명한 사람들은 미국 무슨 대학 출신, 미국 무슨 대학 출신, 미국 유학 이러면서 이런 편중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친미 사대주의 그리고 이제 숙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흐름이죠. 뭐 좀 이력서에 알파벳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파로 채워지고 있죠. 네. 그리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한국인 박사들이죠. 주로 그 나라가 국적이 주로 미국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년부터 많이 있었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 유학자들이 많아진 것은 9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화된 현상입니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해외 박사들의 특성과 진로 실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1980년만 하더라도 167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1990년이 되니까 급격하게 1274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오. 그 이후로는 2007년도까지 대략 1500명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만 하더라도 미국 유학파 박사가 연간 16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90년이 되니까 1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80년에서 90년. 바로 이 광주항쟁으로부터 출발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자주화 운동, 그죠? 이 민족 자주를 이야기하는 반미 운동이 고양됐던 시기가 바로 80년에서 90년까지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양상들이 나타나냐면
사회 엘리트층으로 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이런 엘리트들의 미국 유학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러 미국 유학을 권장할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80년 6월 항쟁 이후에 한국의 엘리트 대학생들에게 해외 유학이 많이 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 인사들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히 친미적 성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쉬려고 하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박사들은 미국 내 외국인 박사를 치면요. 이거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인의 비중이 3위예요. 그렇습니까? 제일 많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 박사들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5,000명. 그 다음에 인도가 2등입니다. 2,200명.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인구가 13억이에요. 많이 올 수 있겠죠. 네. 인도도 인구가 11억이에요. 많이 올 수 있겠죠. 아 근데 한국은 전 국민이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어떻게 1,200명이나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집중적으로 그죠? 네. 미국 유학을 이제 장려하고 미국 유학이 만들어지는 미국 유학을 견인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유학 많이 가면 예,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돈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보면 학위 취득의 경비를 미국 유학 갈 때 이제 학위 취득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학생 비중은 전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요? 그 전체 학생 13.7%가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아, 공부 잘하네요. 그리고 55%는 그죠? 이 RA라고 해서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계약을 통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정부가 보조해주는 장학금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전체 유학생들의 10%에 불과하니까. 네. 그럼 상당수는 뭐가 되느냐면 미국 학교나 미국 연구기관에서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미국은 왜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유학생도 받고 돈도 지원해주고 있을까요? 예, 이건 전반적으로 이른바 이 한미동맹의 이름 속에서 내지는 이제 이 미국의 한국 개입에 대한 그러한 이제 전략적 측면에서 저는 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순종적이고 얌전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주로 모범생이 되는 게 한국의 교육 실태입니다. 네. 이렇게 순종적이고 얌전한 학생들이 그죠? 뭐 청소년 시절에는 학교와 도서관만 들락날락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수년간 학위 취득 기간을 이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정치 성향은 대체로 친미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 그렇죠. 박사학위 취득이 오르는 이들은 대체로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올리는 이른바 엘리트들이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전교등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 서양 사회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아니고 한국에서 전교등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밤낮으로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TV 네. 뉴스라도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제 공부만 하는 그런 순종적인 아이들이 주로 이제 엘리트가 되는데 미국이 유학을 가게 되면 전체적인 세계관을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러한 사고에 그들 흡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귀국한다면 곧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의 그런 직책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기본적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전반적인 한국 사회 지도층의 친미적인 사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 첫 번째 사회생활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열풍에 찌들리다가 대학에 와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유학 준비 이런 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바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주로 기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럼 이들은 주로 국내 실정에는 어둡습니다. 네. 그럴 뭐 수밖에 한국의 정서가 최근에 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 지지율 뭐 잘 모릅니다, 그죠? 네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박사들이 평균 대략 10년 가까이 체류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정에 매우 밝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직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보면요. 사회과학 계열에 있어서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네. 평균 연수가 10년입니다. 아, 되게 오래 걸리네요. 박사학위 취득 연령은 대략 35.7세, 대략 네. 36세죠.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5세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가지고 36세에 박사학위 취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반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경험들이 대부분 미국 중심에서 형성. 미국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주요 교수라든지 연구원들, 사회 지도적 직책을 이행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에 오른 이들이 10년 동안 한국 사회보다 미국 사회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 미국식 생활방식이 사회 지도층 전체에 보급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을 드린 결국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 사회 기득권층이 대대로 친미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들은 대체로 자기가 익숙한 미국식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뭔가 좀 한국 사회에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연구소나 직장에 회식을 갔는데 뭐 어떤 사람이 막 분란 일으켜 가지고 좀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교수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미국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런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미국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는 은연중에 그죠?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 전반적으로 미국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미국의 사회 작동 방식을 우월한 것으로 또 효율적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학문 영역에서 심각한 대미의전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떠한 또 악영향을 주게 되냐면 학문 연구 자체를 그죠? 네.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콩나물이 이 한쪽으로 기울듯이 한국의 전반 학계의 연구 자체가 친미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계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학계가 친미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좀 심각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또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제가 외교본에서 다뤘던 건데 소위 말해서 북미국 라인이 노무현 대통령 미국도 안 갔다 오고 영어도 못하면서 386도 영어도 못하면서 소위 탈레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느낌이 또 떠오르네요. 아,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뭐 한국 교육의 이런 뭐 과열화 현상, 사교의 과열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친미적인 현상.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이제 교육의 내용서부터 출발해서 현황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내용이 단순하고 그리고 원래 창의적인 것을 가로막는 그것은 미국은 좋고 북은 나쁘다. 이런 논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교육계 전반이 단순하고 암기식이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조장하는 형태의 학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 사회 전반이 이런 미국 중심의 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게 또 이 교육 현황에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 결국은 학문에까지 이어지고 그 학문의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문제가 정말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과정으로 다시 정립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맞출까 하는데 대한민국 37번째까지 해서 정치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까지 다양한 이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조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본 방송은 오늘 37회로 좀 마치고요. 다음 2주간은 그동안 나와주셨던 우리 전문가님들 모시고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 진단을 종합적이고 지금 각각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할지 마무리 방송을 2주간에 걸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다음 주에 되는 마무리 방송 2편을 잘 들으셔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